고2 2학기 기말 대비 1주차고요. 우리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먼저 공지할 게 숙제 검사를 좀 빡세게 할 거야. 교재가 됐건 주간지가 됐건.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타임이잖아.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본인 수업 시간이 6시부터 8시다. 8시에 끝나면 나 퇴근해야 되거든. 그래서 만약에 숙제를 못했으면 어떡하죠? 1시간 남을 거야. 1시간이 됐건 2시간이 됐건 끝날 때까지. 그래서 하고 가야 돼. 근데 뒤에 학원이 있어서 못 남아요 하는 사람들은 경고를 받고 가면 돼. 근데 경고 2회 누적이면 퇴원시킬게요. 알았지? 왜냐면 간혹 가다가 당신의 자녀가 숙제가 안 돼 있는 걸 나한테 컴플레인 거는 사람들이 있거든. 대부분은 안 그래. 근데 간혹 있어. 근데 이게 그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학원에서의 관리 차원의 문제로 생각할 수도 있어서 원하신다고 하니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빡세게 느낄 건 없고 그냥 내주는 숙제 다 해오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다음 시험이 끝나고는 다들 기프티콘 받을 수 있게끔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재비에 준하는 이제 선물로 줄 거니까 숙제만 잘해와도 교재비는 거의 공짜인 셈이죠. 그리고 성적도 잘 나올 거고. 대단원 4단원 썰렁하네. 우리 화학의 구조적으로 대단원 1단원은 화학의 첫걸음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대단원 2단원부터가 시작인데 2-1단원의 원자, 2-2단원의 그러한 원자들의 화학적 성질 배우고, 3단원은 화학적 성질에 따른 결합. 3-2단원은 뭐야? 극성 단원으로서 세 개의 화학 결합 중에 공유 결합에 대해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우는 단원. 이었죠. 그렇게 화학 결합을 통해 물질이 만들어지면 그 물질들끼리 뭐를 해? 반응을 하더라 해서 대단원 4단원은 역동적인 화학 반응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화학 반응에 대해서 배운다. 챕터는 5개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가역 반응과 동적 평형. 평형. 두 번째 뭐 나와? 물에 자동이온화와 pH, POH 얘기 나오죠. 세 번째가 산염기 반응이고요. 네 번째가 산화환원 반응. 다섯 번째가 화학 반응에서의 열의 출입이야.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외워야 돼. 목차. 산염기 중화 반응은 소재가 2개로 나뉘어. 중화 적정으로도 나오고요. 중화 반응으로도 나와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어느 소재에서 문제가 나왔고 그 소재에서의 키워드가 뭐고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겠다 라고 하는 게 좀 정리가 돼야 돼. 산화환원 반응은 금속의 반응성으로도 문제가 나오고요. 산화수법이라고 해서 산화환원 반응에서의 알자이온 반응식이 나와 있으면 산화수 변화를 통해서 계수를 맞추는, 근데 이제 우리는 방학 때 한번 했던 그런 단원이죠. 그래서 우리 여름방학 때 가역 반응과 동적 평형 했고, 물의 자동이온화 pH 했고, 중화 적정은 안 했고, 중화 반응 했고, 금속의 반응성은 안 했지만 산화수법 했고, 열의 출입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했던 부분들은 개념 서머리 하면서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 근데 처음에는 대체로 개념 위주로 갈 거예요. 나머지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개념 정리하고 문제풀이 하겠다. 그래서 오늘 1주차에는 가역 반응 동적 평형 할 건데 뭐 양이 그리 적진 않으니까 물의 자동이온화 pH를 나가기는 조금 빡세서 pH, pOH 그리고 중화 반응을 하기 위해 필요한 용액의 농도 파트까지 수업할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소재에 대해서 주간지는 50문제씩 있어요. 근데 여름방학 때 했던 문제들이거든? 그거 줄게. 그리고 더 줄게. 알았지? 그래서 이 주간지가 출처가 족보예요. 그래서 답이 좀 잘못된 게 있었잖아. 매주 뭐 답 잘못됐네 뭐네 문제 이상하네 그럴 것 같아서 주간지 숙제 나가면 매주 전문항 풀이 영상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숙제 해오신 분들은 틀린 문제나 답 이상한 것만 체크해서 보면 되고 숙제 안 한 사람들은 남아서 그거 보고 가면 돼. 꼭 해오세요. 저녁반 분들 모두의 칼퇴를 위해서. 수능 기준으로 난이도 배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 수능은 전체에서 내는 거고 내신은 4단원에서만 내는 거라 쉬운 단원도 어렵게 낼 수 있고 어려운 단원은 당연히 어렵게 나올 거. 그리고 특히나 중간고사 때 등급 구분이 잘 안 가기 때문에 수행평가에서 감점 조심하시고 대체로 기말고사 때 성적이 등급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준비 잘해라. 가역 반응과 동적 평형. 가역 반응과 동적 평형하기 위해서 일단 비가역 반응이랑 가역 반응을 구분 지어야 돼. 비가역 반응은 정반응만 일어나거나 역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반응. 그래서 비가역 반응은 언제 끝나? 그쵸, 한계 반응물이 다 죽을 때까지 완결점을 향해 가는 거지. 근데 가역 반응은 다 죽어? 아니야. 반응물도 다 존재하고 생성물도 존재하는데 무슨 지점을 향해 가는 거야? 평형인 지점을 향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죠. 비가역 반응의 대표적인 예시 좀 빨리 할게. 뭐 있어? 연소 반응 같은 게 있죠. 그리고 사람의 노화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앙금 생성 반응이 있다. 뭐 수능 화학 기준으로 얘기하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로 외워라 하는 게 AgCl, PbI2, CaCO3예요. 근데 이 이외의 앙금을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면 외우시는 거고 아니면 저 세 개만 알아도 부족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체 발생. 기체 발생 반응은 좀 많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뭐 있을까? 금속의 산처리 이유야. 무슨 기체 발생? 수소 기체 발생. 그래서 기체가 발생하면 비가역 반응이다. 알칼리 금속 같은 건 반응성이 개 커. 그래서 뭐랑도 반응해? 그쵸, 산소랑 반응을 하는데 지금 기체 발생을 얘기할 거랑 알칼리 금속은 반응성이 너무 커서 물에다가만 넣어도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무슨 기체 발생해? 수소 기체 나오죠. 뭐 이때 하나 더 알아두면 액성은 물은 중성인데 알칼리 금속과 반응하고 나면 액성이 뭐가 돼? 염기성이 돼. 원래 다음 주에 해야 되는 내용이긴 하는데 순수한 물에도 자동 이온화 반응에 의한 뭐가 존재해?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공존하죠. 농도가 똔똔이라 중성일 뿐. 맞아? 놓치지 마. 알았지? 농도가 똔똔이라. 근데 이 알칼리 금속을 물에 넣었다. 예를 들어 칼륨을 넣었어. 그러면 칼륨이 물에 들어가면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데 OH 마이너스는 공격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비금속이면 전자를 받겠지만 비금속 음이온은 필요한 만큼 다 받은 거라 꽉 차 있는 거야. 칼륨이 공격을 못해. 근데 H 플러스 봐봐. 얘는 전자를 잃었어. 그 말은 억지로 전자를 먹일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죠. 마치 양공처럼. 그래서 칼륨이 H 플러스랑 경쟁을 하는 거야. 누가 더 양이온으로 있고 싶어 하는지. 그랬을 때 칼륨이 이렇게 이기는 거죠. 그러면 H 플러스가 얘가 버린 전자를 받아줘야 되는데 받고 나면 수소 원자가 되는데 불안정해. 그래서 어떤 형태로? 이원자 분자 상태로 기체로 발생합니다. 얘가 하나 나오려면 반응 몇 번, 얘 몇 번 일어나야 돼? 2번. 그럼 H 플러스가 전자 2개 받아주면 얘 2개, 2개, 2개 이렇게 개수도 맞출 수 있죠. 그래서 액성이 염기성이 되는 이유는 칼륨을 넣었을 때 H 플러스가 전자를 얻어서 수용액 내에 H 양이 줄어들어. 그럼 상대적으로 OH는 가만히 있으니까 H보다 OH가 많아서 염기성이 되는 거고.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이거의 화학식을 쓸 때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지. 수용액 내에 존재하는 게 K 플러스랑 OH 마이너스야. 앙금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어. 근데 우리가 염의 화학식을 쓸 때는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을 써주고 무슨 상태로 표현만 해놔? AQ, 수용액 상태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자연스럽게 물속에 K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존재하는구나. 액성이 염기성이겠다 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거 통합과학 때 다 배웁니다. 통합과학 나한테 수업 들었으면 이거 지겹도록 얘기했을 거야. 그렇죠? 할로젠 원소는 물과 반응하면 액성이 뭔 성이 돼? 물과 반응 안 합니다. 할로젠화 수소를 물에 넣었을 때. 그래서 요거 구분 지어서 할로젠화 수소는 물에 넣으면 액성이 뭐가 돼? 산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배우냐면 주기율표 할 때 금속, 비금속 구분 짓고 금속 중에 1등, 비금속 중에 1등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 이렇게 배우잖아. 그러니까 알칼리랑 할로젠은 상대되는 개념이야. 뭔가 경쟁 대상이야. 그랬을 때 알칼리 금속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싶어지는 거거든. 할로젠 원소는 물에 넣어. 근데 우리 이제 3단원 배워서 알아. 할로젠 원소는 뭐 얘기하는 거야? F2, Cl2, Br2 이런 거 얘기죠. 이 새끼들 분자의 극성 따지면 어떻게 돼? 무극성이야. 그럼 물에 녹아 안 녹아? 안 녹아요. 반응 자체를 안 해요. 근데 뭔가 이 새끼는 염기성이니까 이 새끼에서 뭔가 산성을 끌어내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걔 어거지로 할로젠화 수소를 물에 녹이는 경우 산성이 된다. 여기서 얘기하는 할로젠화 수소는 HF, HCl, HBr, HI야. 근데 이것도 3단원 할 때 얘기했어요. 서로 다른 결합 간의 비교에서 전기전도성 할 때 얘네는 공유결합 물질이지만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전도성이 있다. H랑 F, H 플러스랑 F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쪼개지니까. 산염기 클래스. 그래서 얘는 산이라서 산성이 된다. 근데 이거는 지금 얘기할 건 아니죠. 기체 발생은 아니니까. 또 뭐 있을까? 탄산칼슘. 의 산처리 유형. 무슨 기체 발생해?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 또.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소다의 주성분. NaHCO3예요. 탄산수소 나트륨. 얘는 오븐에 넣고 열 받으면 분해돼서 탄산나트륨과 용매인 물과 무슨 기체 나와?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개수비는 2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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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 가요. 이런 것들은 비가역 반응이다. 얘 지워도 돼?
가역 반응의 대표적인 예시는 상변화는 100% 가역 반응이에요. 또 석회동굴, 종류석, 석순, 뭐가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나와. 얘네 나오면 밑줄 치고 가역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석회동굴이 만들어지고 그게 녹아가지고 종류석이 되기도 하고 석순이 되기도 하고 걔네가 만나서 합쳐져서 기둥이 됐어. 석주가 되기도 하고. 근데 그게 또 동굴을 구성하기도 하고. 가역 반응이다. 그리고 이제 수화물 얘기가 나옵니다. 뭐 있죠?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 그리고 황산구리. 오수화물. 이것도 나와. 순간 5랑 6이랑 헷갈렸어. 어쨌든 염화 코발트 COCl2의 화학식을 가지고 얘는 뭐 검출하는 애야? 물 검출할 때 쓰는 애죠. 근데 염화 코발트 배위수가 6이고요. 물 분자는 배위수 1을 차지해서 6개가 반응을 하고 나면 COCl2의 배위 공유 결합에 6개의 물 분자가 붙는데 교육과정상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염화 코발트는 원래 무슨 색이야? 푸른색인데 파란색인데 물과 반응해서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 되면 붉은색으로 변해요. 근데 이 축축해진 염화 코발트 종이를 다시 드라이기로 말려주면 파랗게 변하더라. 역반응이 가능하다는 거고 따라서 이건 가역 반응이다. 그 다음 황산구리는 화학식이 CuSO4죠. 얘 물 분자 5개랑 달라붙고 그랬을 때 CuSO4 OH2O가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야. 증발을 시켜주면은 되돌아올 수가 있더라. 황산구리는 무슨 색이야? 황산구리는 흰색이에요, 흰색. 응? 응, 앙금일 때. 근데 얘가 수화가 됐어. 물에 녹았어. 그러면 푸른색이 되겠죠. 그리고 뭐 용해. 그리고 화학평형에서 NO2와 N2O4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가역 반응과 동적 평형의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 나오니까. 여기서도 소재가 3가지가 있어. 첫 번째 상평형. 두 번째 용해평형. 세 번째 기체평형이 있습니다. 화학평형. 얘네들은 평형에 도달했을 때 반응이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서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가 되고 그게 뭐야? 동적평형. 그래서 쟤네는 각각이 동적평형을 향해 간다. 저 중에 첫 번째 상평형부터. 여름방학 때는 너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안 할 거야. 왜? 안 나와. 그런 문제 나만 내는 것 같아. 그래서 안 할래 나도. 99.999%의 여러분들이 보는 문제는 요 정도 개념으로 다 해결이 되고요. 혹시나 안 될 것 같다. 그럼 그런 문제를 저한테 가져오세요. 못 가져올 거야. 내가 안 만들었으면 없어 그런 문제. 그래서 일단 개념할 때는 기초적인 거 기본 세팅 먼저 하고 문제풀이 하면서 내가 만든 자작 문제로 이제 또 디테일한 거 추가해 줄 테니까 쉽게 가자고. 상평형의 기본적인 세팅은 진공용기에 물만 넣고 시작입니다. 그럼 시간이 가다 보면 수증기가 막 늘어나겠지? 뭐가 되니까?
기화, 증발이 되니까. 우리 지금 물질의 상태 변화할 때 녹는 점, 끓는 점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온도 조건이야. 지금의 온도 조건에서 H2O는 어떤 상태가 가장 안정해? 어는 점보다는 높고 끓는 점보다는 낮으니까 액체 상태가 안정하죠. 근데 여기에 분명히 종이컵에 물 떠놓고 가만히 냅두면 증발해서 날아가는 거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 수증기가 물이 되는 것도 있어 없어? 지금 그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증발 때문에 시간이 가다 보면 물의 양은 감소하겠죠. 근데 동적 평형에 도달하고 나면 충분한 양의 물을 넣고 나면 그때부터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고, 수증기의 양은 처음에 없었으니까 증가하다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근데 평형에 도달했을 때 물도 일정, 수증기도 일정인데 이 둘이 같을 이유는 전혀 없는 그런 일정이다. 물이 많을 수도 있고 수증기가 많을 수도 있고 우연히 같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물이 수증기가 되는 속도, 증발 속도와 수증기가 물이 되는 속도, 응축 속도를 얘기할 건데, 이 공간에서의 이 공간과 그 우리 목욕탕의 개습한 거기 중에서 증발은 언제 더 잘 일어날까? 당연히 여기서 잘 일어나겠죠. 왜? 건조하니까. 그쵸? 습도가 낮으니까 그 얘기야. 근데 증발 속도로 얘기하면 어디서 높아? 목욕탕이 높아.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느끼는 증발이 잘 된다는 사실, 증발과 응축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알짝값으로 뭐가 더 잘 일어나냐, 그걸 느끼는 거고, 각각을 구분 지으면 증발 속도는 뭐에만 비례해? 온도에만 비례합니다. 온도 의존성이에요. 따라서 목욕탕의 온도가 여기보다 높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서 증발이 많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느끼기엔 거기서 증발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 그 이유, 응축 속도는 뭐에 비례해? 수증기의 양에 비례하고요, 엄밀하게는 습도에 비례하는 거예요. 거긴 존나 습하니까 온도 때문에 증발도 많이 일어나지만 개습해서 응축도 많이 일어나서 증발이 거의 안 일어나는 것처럼, 오히려 응축이 더 우세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벽에 막 물방울 맺히고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99.99%는 온도 일정 조건으로 나와요. 화원에서 온도 건들면 교육부에서 죽여버려. 그런 것도 아닌데 안 나와. 왠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 안 나와. 그래서 온도 일정으로 그냥 하고 끝낼게. 그럼 증발 속도도 일정하겠지. 항상 일정하다고 안 했어. 대부분 문제가 그렇게 세팅이 된다. 기본적인 세팅 얘기야. 그리고 대부분은 진공용기에 물을 넣으니까 수증기는 무조건 증가하면서, 대부분 증가하면서 시작해요. 이렇게 하자고. 응축 속도도 증가해요. 근데 얘 시간이 가다 보면 일정해지지? 시간이 가다 보면 일정해진다. 이때 평형에 도달하고 나면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진 거고,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이 둘은 같은 일정이다. 그럼 시간에 따른 몰수 변화 그래프랑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 그래프 두 개만 그릴게. 물은 있었다에서 시작이고 수증기는 없었다에서 시작이야. 그럼 물은 감소하게 될 거고 수증기는 늘어나게 되겠지. 이 두 개의 기울기의 크기는 무조건 몇 대 몇이어야 돼? 1대 1이어야 돼. 그 이유는 뭐 때문일까? 오! 개수가 똑같아서 그렇죠. 근데 개수가 똑같은 이유가 질량 보존 법칙 때문이지.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이 항상 성립되니까 그런 거죠. 밀폐된 진공 용기라고 그래서 문제에 나올 겁니다. 그럼 이 둘은 같아져야 돼?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혹은 물은 줄어들고 수증기는 늘어나다가 만나서 같아진 순간 평형에 도달했대. 그럴 수도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존나 우연히 그런 거야. 얼마나 우연인지 아세요? 많이야. 그러니까 키 크고 잘생기면 다 김현빈이야? 아니야. 그럴 필요는 없어. 그치? 상관관계가 그렇게 있진 않다는 거야. 우리 학원 1층에 내려가서 키 크고 잘생긴 오빠를 딱 붙잡았어. 너 이름 뭐야? 이랬을 때 김현빈이라고 할 이유는 없지만 김현빈이요 할 수도 있죠. 우연히. 그럼 막 죽여버려? 그렇진 않을 거 아니야. 그 정도의 우연이에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개 어거지로 이렇게 끼워 맞춘 게 아닌 이상.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긴 하니까. 그 다음 물이 개 줄어들어. 수증기가 개 늘어나. 그 상태로 평형에 도달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물이 개 줄어서 0이 돼버렸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온도도 마찬가지고 그냥 애초에 물이 많이 없으면 그래. 여기에 종이컵에 물 떠놓고 한 이틀 3일 지나면 물 하나도 안 남아있거든. 그렇죠? 물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래. 결국은 평형에 도달한다는 건 지금 물과 수증기의 평형에서 무슨 상태가 되는 걸 의미할까? 물과 수증기의 동적 평형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건 해당 온도 조건에서 어떤 상태가 되는 걸 의미할까? 여기에는 지금 물이 충분하지 않으면 평형에 도달할 수가 없어. 물 다 죽어버려. 근데 여기에 한강이야. 물 존나 때려 부었어. 그럼 여기 시간 지나면 평형에 도달할 거 아니야?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상태에 도달한 거야? 동적 평형에 도달한 거야. 그 상태를 뭐라고 할까? 포화 상태예요. 포화 상태라고 하는 건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있는데 현재 수증기량이 그것과 같다는 거지. 그럼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수증기량이 같으니까 습도 100%. 개습한. 찐득찐득. 기분 나쁜. 상대 습도 100%의 의미입니다. 그럼 그렇게 습도 100% 됐어. 물이 많아 수증기가 많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 그래프에서는 최종적으로 둘이 같아야 되는데 증발 속도는 일정하면서 같은 거고 응축 속도는 증가하면서 얘랑 같아져야 돼. 그러니까 응축 속도는 아래에서 시작하고 증발 속도가 위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지. 응축 속도가 이걸 따라가는 형태인데 위로 볼록하게 그려줘야 됩니다. 속도가 같아진 순간부터가 우리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평형에 도달하기 전까지 진공용기에 물을 넣었을 때는 무조건 증발이 우세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냥 이렇게만 하자고. 근데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지금 위로 볼록하게 굳이 그린 이유는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감소한다는 거야. 근데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야? 시간에 따른 뭐 변화량? 속도 변화량.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고. 가속도죠. 속도가 빨라지긴 빨라지는데 가속도는 어때? 작아지는 거야. 분명히 빨라지는 게 맞아. 그리고 가속도가 음수라는 게 아니야. 등가속도가 아닐 뿐이야. 빨라지긴 빨라지는데 일정하게 작은 양만큼 빨라져. 그 이유는 뭐 때문일까라고 했을 때 응축 속도는 수증기의 양에 비례해. 내가 알고 싶은 건 응축 속도의 변화량이야. 이건 뭐에 비례할까?
수증기의 변화량에 비례하겠지. 수증기가 분명히 많아지긴 하는데 처음에는 증발이 엄청 우세하니까 많이 많아졌어.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여전히 증발이 우세하니까 수증기가 많아지긴 해. 근데 얼마나 많아져? 조금 많아지는 거야. 많아지긴 많아지니까 플러스 부호인데 많아지는 양은 감소야. 따라서 응축 속도의 변화량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준다. 근데 안 나와. 아무도 안 내거든. 제발 누가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봐봐. 3단원 할 때 핵간거리에 따라 에너지 변화 그래프도 진짜 엄청 그렸잖아. 막 Q1, Q2 일정 조건에서 이렇게 가고 오른쪽 아래로 가고 막 존재 불가능한 구간 찾고 공유결합에서 다중결합 포함되어 있을 때랑 안 돼 있을 때랑 안 나와. 씁쓸하네요. 하긴 지금의 화학에서 그런 것까지 내면 이제 두 번째 용해평형. 용해평형은 다시 한번 쪼개져요. 소재가 평형을 향해 가는 과정이랑 용해평형이라는 게 실존한다는 증명실험. 좀 기억나니? 평형을 향해 가는 과정은 이런 거야. 내가 순수한 물을 가져다 놓고 여기에다가 설탕을 녹일 거야. 근데 이거는 고체 설탕이야. 얘를 녹이다 보면 무슨 상태의 설탕의 양은 증가할까? 그쵸, 물에 녹으니까 수용액 상태의 설탕으로 얘기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설탕을 찔끔찔끔 넣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과량으로 확 넣었어. 그리고 나서 용해되는 걸 보는 거야. 그럼 어느 순간 녹지 않겠죠? 그때까지가 평형을 향해 가는 과정이야. 그럼 그때까지 고체 상태의 용질의 양은 어떻게 될까? 감소하다가 평형에 도달하면 일정하겠죠. 그래서 충분한 양의,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얘 다 뒤지면 평형을 못 봐. 그러니까 충분한 양의 물, 충분한 양의 고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일정해질 거고 수용액 상태의 용질의 양은 증가하다가 일정. 근데 이 둘은 같을 이유가 없는 일정. 같을 이유가 없다의 기호예요. 고체가 수용액 상태가 되는 거를 무슨 과정? 용해라고 하니까 이거는 용해 속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수용액 상태의 용질이 바닥으로 빠져나오는 건 석출 속도라고 하죠.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기로는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는 용해만, 녹는 것만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가역 반응이라 석출 속도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거고, 용해 속도는 뭐에 비례해? 온도 의존성이에요. 언제만? 고체 상태의 용질의 경우에요. 고체는 뜨거울수록 잘 녹는다, 그 뜻입니다. 근데 이제 기체 상태의 용질이라면 용해도가 온도에 뭐해? 반비례해요. 차가울수록 잘 녹죠. 그리고 기체는 뭐에도 영향을 받으니까 압력이 높을수록 잘 녹습니다. 근데 안 나와요. 간혹 나와. 근데 뭐 저 온도나 압력을 건드리진 않죠. 왜냐하면 화원에서 온도는 일정 조건으로 대부분 구성이 된다. 그러니까 용해 속도도 기본적으로 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석출 속도는 뭐에 비례할까? 농도, AQ의 양에 비례하겠죠. 지금 너무 어렵게 안 할게. 그냥 많이 녹아 있으면 그만큼 석출이 많이 된다. 근데 AQ의 양은 증가하다가 일정해진다고 했으니까 석출 속도도 증가하다가 일정해질 건데,
평형에 도달했을 때 요 일정과 요 둘은 같은 일정이라는 것. 그럼 여기서도 그래프 두 개 그려야 되지. 시간에 따른 몰수 변화 그래프,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 그래프. 고체는 있었다에서 시작. AQ는 없었다에서 시작. 고체는 감소하는 거고 AQ는 증가하는 거고. 그러다가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거죠. 이때 이 기울기의 크기는 반드시 1대1이어야 돼. 근데 뭐 이게 우연히 목소리 컸니 방금? 같아져서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될 수가 있고요. 혹은 역전이 될 수도 있다. 그건 온도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는 배우지 않습니다.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 용의 속도는 일정, 석출 속도는 증가하면서 걔랑 같아져. 용의 속도는 이렇게 일정이고 석출 속도가 증가하면서 얘를 따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따라가는 형태. 마찬가지 위로 볼록 그려주면 되고요.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용의 평형을 향해 가는 과정 한 거고, 두 번째 용의 평형에서의 증명 실험인데, 이게 내가 수업을 잘 못해서 그러는지 어려워하는 사람 좀 많아. 친절하게 할 테니까 잘 이해해 주세요. 요거 뛰어넘어야 돼. 자, 순수한 물에 흰색 설탕을 녹일 거야. 녹았어. 계속 녹여. 언제까지? 석출은 계속 일어나고 있죠. 바닥에 쌓일 때까지. 포화 상태 하고도 바닥에 쌓일 때까지 녹였어. 이게 기본 세팅이야. 여기에다가 무슨 색의 설탕? 갈색은 없는데요. 제가 가진 색깔이 없어요, 갈색이. 핑크 설탕을 넣을게. 근데 넣긴 넣을 건데 각설탕으로 넣을게. 그래도 돼? 그래. 근데 이미 여기는 흰 설탕으로 포화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눈에는 더 이상 녹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핑크색 설탕을 넣어도 계속해서 저 모양을 유지해야 돼.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수용액 상태의 흰색은 당연히 있지만 무슨 색도 있더라요? 핑크색도 있더라야. 그리고 바닥에 흰색 설탕은 이렇게 있는데 핑크색 설탕도 마치 녹았었던 것처럼 이렇게 모양이 뒤틀려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건 오로지 용해 평형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평형이다. 반응이 끝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을 때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아니, 얘는 흰 설탕이고 얘는 핑크 설탕이니까 다른 설탕이니까 그냥 녹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설탕이 녹아 있어. 거기에 소금 녹이면 녹아 안 녹아? 녹죠? 소금이랑 설탕은 아예 다른 물질이라서 용해도를 공유하지 않아. 근데 지금 얘기하는 흰 설탕과 핑크 설탕은 용해도를 공유하는 거야. 처음에 설탕이 10개가 녹아 있었어. 그럼 흰색이 됐건 핑크가 됐건 몇 개가 녹아 있어야 돼? 10개가 녹아 있어야 된다는 거야. 공유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얘네들의 그러니까 이렇게 쓴 이유가 흰 설탕은 질량수가 12인 탄소로 만든 일반적인 설탕이라면 핑크색 설탕은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지한 예를 들어 질량수가 14인 탄소를 이용해서 만든
그런 설탕이었던 거야. 질량이 다르니까 물리적 성질은 다르겠지만 화학식이 똑같으니까 같은 물질이라서 화학적 성질은 완전히 동일해요. 이 상황 알겠어,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양적인 개념까지 추가를 해보면, 자, 이 바닥에 쌓여있는 고체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 석출돼 있는. 그러면 저 바닥에 석출돼 있는 거에 흰색 설탕의 양은 어떻게 될까? 증가해요. 핑크색 설탕은 감소하는 거야. 이거를 이해할 수 있냐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핑크가 일단 녹으려면 누가 석출이 돼줘야 돼? 흰색이 석출돼야 돼. 여기에 핑크가 석출될 수 있어? 없죠? 왜 없어? 없으니까. 그래서 흰색 설탕만 무조건 석출이 될 거야. 근데 흰색 설탕이 석출되고 나면 핑크만 용해되니? 아니야. 흰색도 용해되겠지. 근데 핑크도 들어가 있으니까 우연히 그냥 핑크도 이렇게 용해가 되는 거야. 그럼 알짝값을 생각하기 위해서 보면 흰색 설탕이 이렇게 2번 줄어들었다라고 했을 때 흰색이 줄어들고 흰색이 튀어나오면 이건 변화해서 생각할 필요 없어. 알짝값으로 배우면 결국 새로운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흰색은 우세하게 뭐가 돼? 감소하는 거고 핑크색 설탕은 우세하게 용해가 되는 거죠. 빠져나온다는 거야. 그럼 이 관점에서 고체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흰 설탕은 석출만 되는 거고 핑크색 설탕은 용해만 되는 거니까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물론 둘 다 용해되고 석출이 되는 게 맞지만 우세하게 일어나는 반응은 이렇게 된다. 자, 그럼 반대로 수용액 상태에서는 흰 설탕의 비율은 어떻게 되고? 감소하고 핑크색 설탕은 어떻게 돼? 증가한다가 되겠죠. 근데 이 알짝값을 고려했을 때 고체에서 흰 설탕의 증가량과 핑크색 설탕의 감소량은 어떨까? 이 둘은 같아야 됩니다. 이미 이거를 내가 빼놨으니까 같아야 돼. 그럼 요 둘도 같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질량 관점에서 보면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야. 흰 설탕이 W1, 내가 넣어준 설탕이 W2. 그래서 이때는 전체 질량이 W1 더하기 W2야. 그리고 새로운 평형에 도달했을 때 얘가 W3래. 그러니까 1 더하기 2랑 3가 같다.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 아니야. 뭐가 더 크냐? 자, 고체의 입장에서는 흰색이 많아지고 핑크색이 줄어들어. 흰색은 12짜리 가지고 만들었고 핑크색은 14짜리 가지고 만들었어. 누가 뚱뚱이야? 핑크가 뚱뚱이야. 흰색은 홀쭉이야. 그래서 흰색 설탕, 홀쭉이가 많아지는 거야. 뚱뚱이는 줄어드는 거야. 그럼 그걸 합친 질량은 어떻게 될까? 감소하겠죠. 결국은 W1 더하기 2가 W3보다 크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네. 수용액 상태에서는 그러면 또 뭐 얘기할 수 있을까? 또 질량 얘기할까? 그쵸, 수용액의 밀도 얘기합니다. 이게 너네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통합과학에서 금속의 반응성 할 때 금속이 석출되면서 금속판의 질량이 증가할지 감소할지, 수용액의 밀도가 증가할지 감소할지, 누가 산화가 잘 되는지, 금속 양이온이 증가할지 감소할지 이런 거 배울 때 했었거든. 근데 이렇게 흰 설탕이 석출되고 핑크색 설탕이 용해되고 이런 과정이 진행될 때 수용액의 부피가 달라져?
아니야. 이거는 1과 2에서 거의 동일한 거야. 그냥 완전히 똑같다. 용해와 석출에 의한 수용액의 부피 변화는 무시한다 라는 문장이 써 있을 거예요. 그럼 결국은 수용액의 밀도는 뭐가 대변해? 수용액의 질량 변화가 대변을 할 거야. 그럼 고체 입장에서는 질량이 감소했어. 그럼 수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은 증가하겠죠. 그럼 분모 일정 분자는 증가니까 전체 값은 증가하게 되는 거고, 따라서 수용액의 밀도는 증가한다. 금속의 질량은 감소한다. 금속의 질량과 수용액의 밀도는 반대로 갈 수밖에 없다. 무슨 법칙이니까? 질보법이니까. 다른 반이 이제 여기서 끊었다가 갔는데 지금 영상 찍고 있어가지고 한 번에 갈게요. 세 번째, 기체평형. 여기까지 하고 수특에 있는 가역반응 문제 7개 풀고 농도 파트 나갈 겁니다. 개념하고 쉬었다 할게. 2점짜리 문제에 1번, 2번, 3번, 5번 풀 거고요. 3점짜리 문제에 1번, 2번, 3번 그렇게 해서 7개 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쉬는 동안 풀고 계세요. 대표적인 기체 평형은 NO2 기체와 N2O4 기체 간의 평형. 얘는 역반응도 가능하고 개수를 맞춰주면 2대1 이렇게 되겠죠. 이 화학 반응은 그냥 가역 반응이라는 거야. 내가 왼쪽에 NO2를 썼다는 건 얘를 반응물로 보고 얘를 생성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오른쪽 화살표가 정반응이고요. 왼쪽이 역반응입니다. 내가 왼쪽에 반응물을 썼다는 건 기본적인 세팅을 진공용기에 뭐를 넣겠다? NO2를 넣고 시작하겠다는 걸 상정하는 거고,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NO2의 양은 어떻게 될까? 감소하겠지. N2O4의 양은 증가하겠죠. 근데 NO2 몇 개 사라질 때? 2개 사라질 때 하나만 생성이니까 알짜값으로 2대1로 변할 거야.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일정하게 유지된다. 평형에 도달했다. 근데 이 둘은 다시 한번 같을 이유가 없는 일정이다. 네. 그리고 이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 얘기할 건데, NO2가 감소하는 게 우세하게 일어날 뿐이지 역반응도 분명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야. 정반응이 얼마나 잘 갈까는 뭐에 비례할까? 반응물의 양에 비례해요. 역반응이 얼마나 잘 일어날까 하는 거는 생성물의 양에 비례해요. 그럼 반응물의 양은 시간이 갈수록 감소죠. 근데 2개씩 감소야. 그러니까 정반응 속도도 2개씩 감소. 그러다가 일정이니까 그러다가 일정이고, 생성물은 하나씩 증가하다가 일정, 따라서 역반응 속도도 하나씩 증가하다가 일정. 근데 이 둘은 같은 일정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마찬가지. 시간에 따른 몰수 변화 그래프랑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 그래프. NO2는 있었다 해서 시작. N2O4는 없었다 해서 시작. 근데 NO2가 감소하면 N2O4가 증가하긴 하는데 이 기울기의 크기는 몇 대 몇이어야 돼? 2대 1이어야 돼. 그리고 동적 평형에 도달했어. 그럼 개수비가 2대 1이니까 이 둘의 존재비는 몇 대 몇이어야 돼? 알 수가 없죠. 근데 학교 선생님은 문제 낼 때 이 그래프 그리면 2대 1로 맞춰 놓거든. 그러니까 자들고 보면 정확하게 2대 1일 거야. 근데 2대 1 아니에요. 왜 2대 1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야. 2대 1이다 하면 맞아 틀려? 틀리다고.
같은 방식으로 얘는 감소하고 얘는 증가하긴 하는데 결국에 화학 반응식에서의 개수는 반응하는 몰비랑 관련이 있는 거지 반응이 끝나고 남아있는 몰수랑은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우연히 이렇게 같은 상태로 평형에 도달할 수도 있고 혹은 역전하고 나서 평형에 도달할 수도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기울기의 크기 B는 2대1이 되지만 몰비는 아예 알 수가 없다. 다음 VT 그래프. 정반응의 속도는 있었다에서 시작, 역반응은 없었다에서 시작인데 이 새끼 두 개씩 줄어들었을 때 얘는 하나씩만 늘어나죠. 그래서 기울기의 크기 B는 분명히 2대1인 게 맞다. 근데 이 둘은 속도니까 평형에 도달하면 반드시 같아야만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속도 변화 그래프니까 NO2는 아래로 볼록, N2O4는 위로 볼록해서 둘 다 기울기의 크기가 감소하게끔 그리는 게 맞아. 근데 이 새끼도 으악 이렇게 그리고 으악 이렇게 그려야 기울기 감소 되는데 지금 중요한 건 어차피 이 2대1이라서 그냥 일자로 그려놓은 거예요. 한마디만 더 할게. 이거 할 때 갑자기 이상한 생각을 해가지고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봐봐. 얘 두 개씩 줄어들 때 얘 하나씩 늘어나는 거 맞아? 맞아. 근데 평형에 도달할 때 역반응도 일어나지. 그럼 그것까지 고려해도 2대1인 거 맞아? 맞아. 근데 정반응이 더 우세하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정반응이 한 5번 일어나. 그때 역반응이 한 1번 일어난다고 해볼게. 정반응이 분명히 우세한 거 맞지? 정반응이 5번 일어나면 NO2는 몇 개 뭐해? 10개 사라져. N2O4는 몇 개 뭐해? 5개 생겨요. 정반응 5번 일어난다고 하면. 근데 역반응이 한 번 일어나면 N2O4의 양은 어떻게 돼? 2개 생겨요. N2O4는 하나 줄어들어요. NO2가 몇 개 생겨? 2개 생겨요. 이 반응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면 결국은 NO2는 몇 개 사라져? 8개. N2O4는? 4개 생겨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조건 2대1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정반응이 우세하건 역반응이 알 바가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헷갈릴 때는 이렇게 숫자 써놓고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근데 그냥 납득하세요. 개수비를 따른다. 쉬었다 할게요. 합시다. 2점짜리 1번. 황산구리 얘기 나와 있고 흰색의 황산구리에 물을 떨어뜨렸더니 파란색으로 변했다. 이걸 가열했더니 다시 흰색으로 변했대. 학생 A. 기억에서 반응물은 쟤네야. 맞아? 맞아. 학생 B. 가역 반응이야. 맞아? 맞아. 가열했더니 돌아왔다 했으니까. 학생 C. 푸른색 고체를 가열할 때 물이 생성돼. 맞아. 역반응으로 되돌아올 때는 반응물이 얘고 생성물이 얘인 관점이니까 물 만들어지는 거죠. 맞고 5번. 오른쪽에 있는 거. 물에다가 이산화탄소 기체를 녹여서 탄산수를 만든다. 그래서 탄산수 제조기에 물이 든 병을 꽂고 이산화탄소 기체를 주입한다. 충분히 녹으면 이 병을 분리해서 뚜껑을 닫는다. 기억? 가에서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동안 빠져나오는 건 없어. 맞아 틀려? 틀려. 무슨 반응이니까? 가역 반응이니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니은 나과정 후 병 내부의 수용액에서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반응 안 일어나. 이런 거 무조건 틀린 거죠. 가역 반응에서. 답 디귿 나온 거고 뚜껑을 닫고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병 내부에서의 각각의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맞죠. 같을 이유는 없겠지만. 그래서 디귿 3번으로 내면 됩니다. 그리고 2번. 석회동굴 얘기 나와 있으니까 밑줄 치고 그냥 가역 반응인 거고요. 기억에
기억은 가에서의 역반응에 대한 설명이다. 탄산칼슘은 이산화탄소랑 물과 반응해서 얘가 된대. 정반응이야 역반응이야? 역반응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기억 맞는 보기. 니은 석회동굴이 생성되고 있을 때 비가역반응이다. 미친 소리죠. 계속해서 가역반응인 겁니다. 뭐가 더 우세하냐는 다르겠지만 디귿 가가 동적평형 상태에 있을 때 석출 속도와 용해 속도는 같다. 맞다. 평형에 도달했으면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은 거니까. 다음 페이지에 5번. 4번은 pH 문제입니다. 밀폐된 용기에 물을 담은 상태. 밀폐된 용기는 진공이야? 아니야. 닫힌 용기인 거야. 근데 이게 진공 용기라고 하는 건 초기 조건의 수증기의 양이 0에서 시작했으니까 그런 거지. 기억. T1에서는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 중에 뭐가 더 크냐 물어봤는데 T1은 평형에 도달하기 전 급분. 속도를 물어봤을 때 증발 속도는 온도 의존성이니까 일정이고 응축 속도는 수증기의 양에 비례하니까 이 그래프 개형을 그대로 따르겠지. T1이면 평형에 도달하기 전이니까 무슨 속도가 더 빠른 거야? 증발 속도가 빠르다? 크다? 맞다. 니은 T2 이후에는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 맞다. 디귿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R자값으로 물의 양은 계속해서 뭐해? 감소해. 그러니까 T1이랑 T2에서 물의 양을 비교하면 1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이거랑 비슷하게 그래프의 개형을 묻는 유형이 있는데 T1과 T2에 대해서 물의 양분의 수증기의 양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수증기의 양분의 물의 양을 물어볼 수도 있고 증발 속도분의 응축 속도를 물어볼 수도 있고 응축분의 증발 속도를 물어볼 수 있어. T1이 크냐 T2가 크냐. 물의 양은 가면 갈수록 감소고 수증기 양은 증가니까 전체 값은? 증가하다가 1이 돼? 아니야. 그냥 일정해질 거야. 어쨌든 이 그래프 개형은 증가하다가 일정해지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T1인 곳과 T2인 곳에 비교하면 언제 더 커? T2에서가 크다 얘기할 수 있지. 그럼 반대로 수증기 양은 증가고 물의 양은 감소니까 전체 값은? 감소하다가 일정해져. 그럼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될 거야. 일정해져. 그러면 T1일 때랑 T2일 때 비교하면 T1에서가 크다. 증발 속도는 어때? 일정이고 응축은? 증가야. 그럼 전체 값은 증가하다가 1이 돼버려. 1로 일정. 그래서 증가하다가 얘는 1이 된다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T1이랑 T2일 때 중에 2에서가 크다. 그럼 이 새끼는 아래로 가다가 T1에서가 크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형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물리량 저렇게 4개 쓰고 시작하는 거야. 물의 양, 수증기 양, 증발 속도, 응축 속도. 근데 그 속도가 뭐에 의존하는지는 외워야 되는 거고. 일주일 동안 공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3점짜리 1, 2, 3번 3개. 1번 그림 가완하는 1리터의 밀폐된 진공 용기에 각각 드라이아이스랑 물을 넣고 평형에 도달한 상태를 나타냈다. 그때의 시간이 T1과 T2이다. 기억. 가에서 이 반응 일어나? 평형인데 일어나? 일어나죠.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래서 동적 평형 이렇게 얘기하지. 니은 나에서 T2가 될 때까지 이런 거 물어본다고. 물의 증발 속도는 어때? 일정. 응축 속도는? 증가. 그럼 전체 값은? 감소하다가 어떻게 돼? 1로 일정해지죠. 그래서 감소하다가 1이 되는 거고 T2가 될 때까지 뭐 하는 거야? 감소한다라고 해야 돼서 니은 틀린 보기죠. 마지막 디귿. 가에서 2분의 1 T1이건 3분의 1 T1이건 관심 없습니다. 그냥 평형에 도달하기 전 얘기야. 그때 고체의 승화 속도랑 기체의 승화 속도 물어보고 있는데 기본적인 상평형의 세팅은 진공 용기에 물을 넣었을 때 얘기고
지금처럼 드라이 아이스와 같은 고체의 승화성 물질의 상평형이 나오면 우리가 액체랑 기체 간의 상평형을 따졌던 것처럼 고체와 기체 사이의 상평형으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액체랑 고체를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자, 드라이 아이스의 승화 속도야. 그러면 고체가 기체되는 고기 승화 속도 얘기지. 그쵸? 근데 고체는 뭐처럼 생각하라고? 액체. 그럼 얘는 마치 액체가 기체되는 증발 속도처럼 생각하면 돼. 그럼 이건 뭐에만 비례할까? 온도에만 비례하는 거야. 따라서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고기 승화 속도는 일정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산화탄소의 승화 속도, 기체가 고체되는 기고 승화 속도를 얘기해야 되는데 고체는 마치 액체처럼 생각할 거니까 기체가 액체되는 응축 속도로 생각하면 되고 이거는 기체의 양에 비례했었죠. 수증기의 양에. 이산화탄소 기체의 양은 어떻게 돼?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증가하다가 일정해지겠지. 따라서 얘도 증가하다가 일정하게 될 거고 요 둘은 같은 일정이다. 어쨌든 앞에 나와 있는 고기 승화 속도는 일정이고 기고 승화 속도는 증가하면서 따라가는 거니까 앞에 게 더 큰 게 맞다. 답 기억 디귿 4번 내면 되겠습니다. 정리할 거 하시고 기말고사 범위 20% 끝난 거야. 어때? 이렇게 4번만 더 하면 돼. 그럼 시험 만점 받고 1등급 나오고 끝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고3이에요. 수능 준비해서 최저 잘 맞춰가지고 수시로 그냥 대학 가세요. 알았어? 교과는 최저를 맞춰야 되지만 학종은 최저가 없는 경우가 또 많아요. 학종 하시는 분들은 이맘때쯤이면 입시가 끝납니다. 이미 합격 발표해서 놀고 있는 애들이 있어. 내년에 여러분들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발. 응? 근데 이제 정파들 있잖아, 정파들. 그럼 끝까지 해야죠. 2번. 물 500g에 Ag의 소금을 넣은 후 녹지 않고 남아있는 소금의 질량을 나타냈다. C는 0보다 크다. 이 조건은 왜 줬을까? 포화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충분한 양의 소금을 넣었다는 거야. 그쵸? 그럼 시간이 갈수록 고체의 양은 줄어들고 AQ의 양은 늘어날 거야. 용해 속도는 뭐에 비례해? 용해 속도는 얼마나 잘 녹아? 언제? 온도가 높을수록. 온도에 비례인데 온도 일정이니까 용해 속도 일정이고요. 석출 속도는 뭐에 비례해? AQ의 양에 비례하죠. 그래서 이 새끼 증가하는 거예요. 요렇게 숫자 4개 쓰고 푸는 거야. 이 유형이 3가지가 있다고. 상평형, 용해평형, 기체평형. 그래서 어떤 유형에서 어떻게 쓸지를 사실 외워야 돼. 그래서 고체의 질량이 나와 있으니까 계속해서 감소고 여기서 일정이니까 아 이때 평형에 도달했구나 인 거고요. 물론 T1과 T2 사이에서 평형에 도달했을 수도 있지만 그딴 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기억. 용해평형 상태에서 물에 녹아있는 소금의 질량을 물어봤는데 의미적으로 보면 A가 의미하는 건 뭐죠? 처음에 넣어준 거. C가 의미하는 거? 녹지 않고 남아있는 거. 처음에 넣어준 거에서 녹지 않고 남아있는 질량을 빼면 녹은 질량이 되는 거니까 기억 맞다. 니은 T1에서 평형에 도달하기 전에 용해 속도는 석출 속도보다 크다. 어때? 맞겠죠? 용해 속도는 일정이고 석출 속도는 증가하면서 이거 따라가는 거니까.
디귿 T3에서 소금을 추가하면 소금물의 농도가 증가한다. 아니다. 이미 안 녹아. 걷다 더 넣어. 그럼 어떻게 돼? 더 쌓일 뿐이야. 그럼 이렇게 물어봤어. T3에서 소금을 추가하면 용해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틀린 거야?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럼 T3에서 물을 추가하면 소금물의 농도는 증가한다. 이런 맞아 틀려. 농도요? 응. 농도 감소가 다시 증가해서 일정해지죠. 맞습니다. 일정해지는 것도 맞고 같아지는 거지 결국은. 그래서 소금물의 농도는 처음에 이렇게 증가하다가 일정하게 유지가 됐을 거야. 근데 여기에 물을 넣었어. 순간적으로 농도 어떻게 돼? 감소했겠지. 근데 어디를 향해 가야 돼? 다시 여기를 향해 가야 되는 거죠. 뭐가 안 변했으니까? 온도가 안 변했으니까. 그래서 기억 니은에 3번으로 내면 되고 하나만 더. 3번 문제. 그래서 문제 흐름 같은 거를 보더라도 목차를 공부했으면 좀 느껴질 거야. 우리 3점짜리 1번 문제가 무슨 유형이었어? 아니, 상평형이었어. 그 안에 액체 기체 상평형이랑 고체 기체 상평형 다 나와 있죠. 그리고 2번 문제는 무슨 평형? 용해평형. 중에서도 향해 가는 과정에서 문제 나왔죠. 3번 문제는 뭐야? 기체평형, 화학평형 얘기입니다. 그렇게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문제가 나와 있는 거야. T도시에서 1리터의 용기에 NO2를 넣은 초기 상태. 반응물을 NO2로 보겠다는 거고 얘가 2개씩 반응하면 N2O4 하나씩 생성되죠. 얘는 가역 반응이라 역반응도 가능하다. 기억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에서 이 반응 속도가 증가하냐 물어봤는데 내가 쓴 반응식에서 이거는 역반응에 대한 얘기야. 그럼 역반응의 속도가 어떻게 되냐 물어본 건데 역반응의 속도는 뭐에 비례해? 생성물의 양에 비례해. 그럼 N2O4의 양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 증가했으니까 역반응 속도는 증가한다는 게 맞는 보고죠. 그 다음 니은 가와 나 사이에 어떤 하나의 시점에 대해서 두 물질의 농도, 양적인 개념은 비교가 불가능한데 이렇게 개수를 알려줬으면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NO2는 몇 개 있어? 있었어? 10개 있었어. 근데 반응이 끝나고 나니까 몇 개 남았어? 끝나진 않았고요. 계속해서 일어나죠. 4개 남았고 얘는 몇 개 생성? 3개 생성. 깜짝아. 그러면 NO2는 무서워. 10개 있었다가 4개 남으니까 10개 있었다가 4개가 돼서 이렇게 됐겠지. N2O4는 없었다 해서 시작해서 몇 개야? 지금 3개죠.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같아지는 구간이 있어 없어? 없죠.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내가 온도 조건을 바꾸고 보니까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 NO2가 2개가 있더래. 그럼 N2O4는 몇 개가 있을 수밖에 없어? 4개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때는 어떨까? 있겠죠. 10개에서 시작해서 2개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2개까지 떨어졌고 0개에서 4개까지 이렇게 늘어났어야 되니까 겹치는 구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개수를 그려주면 판단할 수는 있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디귿 나에서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데 그냥 보면요. 단위 시간당 N2O4를 생성하는 NO2의 양 동적 평형에 도달했으니까 N2O4를 생성하는 이니까 정반응이야 역반응이야? 정반응에서 반응하는 NO2 몇 몰이야? 2몰이지. 단위 시간당 NO2로 분해되는 이니까 역반응이야. 그때 해당하는 N2O4는 몇 몰이야? 1이죠. 1몰. 따라서 이 값은 2분의 1이라고 해야 돼서 디귿 틀린 보기. 답 1번으로 되는 문제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가역 반응과 동적 평형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는
수특 문제를 다 풀었기 때문에 주간지만 풀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기한 대로 자체 교재는 다음 주에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볼게요.